밝아졌어요. 네, 원래 저도 굉장히 시니컬하고 우울했는데 밝아진 사람이고요. 아무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박병선 리더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재미없는 그야말로 우리 이야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켜지는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현재 잘 살고 있는가? 가치적인 거 빼고 그냥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우리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도 되고 굉장히 자부심 가져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잘 살 것인가를 좀 따져보고 싶은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살고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 듣고 나면 그래 알고 있던 것인데 정리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고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이거죠.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파란 선은 GDP,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기 주황색 선은 임금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 제일 끝은 1970년이고요. 저 끝은 2018년입니다. 1980년을 기준으로 100이라는 수치로 본다면 현재 2018년은 한 300 정도 돼요. 그러면 1980년에 우리가 100 정도로 살았다가 지금 300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떤 집은 자동차가 2대고 큰 냉장고가 있고 TV도 있고 핸드폰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80년대보다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서 취직을 해서 지금 월급 받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게 인생의 공식인데 이런 인생의 공식을 개인적으로 다 생각해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대학을 가서 회사를 취직해서 잘 살아야지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이렇게 하면 잘 산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와 같은 권장을 했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럼 이 사회는 과연 왜 이런 공식을 얘기했고 이게 왜 그동안 말이 되었는가 라고 보면 역사를 좀 보면 현재 우리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부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산업혁명은 매우 오래된 1780년대, 그때부터 1820년대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면서 계속적인 산업혁명이 완성화가 되면서 지금 굉장히 큰 부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부를 노동자들이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왜 가져올 수 있었냐면 처음에 산업혁명이 되었지만 공장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럼 공장을 지었을 때 공장을 가동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죠. 필요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희소한 것은 수요가 있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계속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 나온 것처럼 공장의 한 일부 부속품이 됐지만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이 뭘 했냐면 단체 교섭을 한 것이죠. 생산자와 싸워서 임금 올려달라 계속적인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것이 현재 우리의 노동 조건이라는 거죠.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40시간, 52시간 일을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노동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 한국, 그래. 뭐 전 세계적인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한국은 그런데 특별히 더더욱 급속한 발전을 했는데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선진국은 계속 선진국이고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해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아서 역전할 시기가 있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성장할 수 있었냐? 그게 결국엔 현재 우리 한국인들의 성장의 원인인데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결국엔 중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중국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그 내수를 위해서 원자재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난한 나라들이 원자재를 수출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아시아의 공장이라고 해서 중국의 아시아 공장 덕분에 세계가 세계화가 돼서 글로벌 경제가 시작이 됐다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제 원래 옛날에는 선진국만이 스스로 물건을 다 만들어서 설계하고 만들어서 세계에 팔 수 있었고 가난한 나라는 그와 같은 비싼 물건을 만들 수 없었는데 중국이 이제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적당한 기술로 부품을 만들어서 주면 중국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다 모아서 조립을 해서 세계로 다 팔고 그것을 선진국에서는 설계만 하고 판매를 다 측정할 수 있는 이 글로벌 경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와중에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국가 개발도상국들은 세계 경제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덕분에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린 현재 왜 이렇게 잘 사냐면 대출이 많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돈 빌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채가 많냐? 라고 하면 쉽게 빌려주니까. 대출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다면 안 했을 텐데 그럼 왜 이렇게 쉽게 빌려주게 되었느냐?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소득의 분배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 부자들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굉장히 적죠. 나머지는 다 저축이 되죠. 그런데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은 번 걸 그대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소비는 부자 말고 중산층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소비가 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소비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쓰게 해야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대출을 계속적으로 해오는 것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라고 착각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리서치하고 분석한 그리고 여러 책과 서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산 이유는 이렇다면 미래는 어떨 것인가?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아시죠? 네. 좋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래가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같은 그래프인데 저기 98년이라고 하는 저 때부터 저 뒷부분이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그래프인 거죠. 보면 성장성이 별로 없어요. 정체가 되고 있고 저 그래프는 앞으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 건데 노동력이 과잉이에요. 지금 희소성이 없다. 희소성이 없으면 싸지는 거죠. 저임금으로 간다는 거죠. 노동력 과잉은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화. 자동화라는 게 꼭 로봇 그런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 사무직,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와 단순 사무직도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오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화이트 칼라실 테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무 업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정보를 취합해서 상사한테 보고하는 일이에요. 상사한테 보고해서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일이 사무직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정형화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인 거죠. 그것들은 컴퓨터로 바꿀 수 있고 이미 그와 같은 기술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중국과 같은 세계화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살았지만 반대로 그 세계화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신흥시장,
우리보다 못사는 신흥시장의 그 노동자들이 우리의 경쟁자가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세계화가 다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고숙련 노동자의 생산성 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10명이 하는 일을 이제 1명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 나는 그 1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015년에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핵심은 보면 그 제목을 보시면 고급 산업용 로봇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전감률 2025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일 왼쪽 제일 높은 게 한국이고요. 33%의 의미 한국보다 저 제일 끝에 있는 걸 먼저 볼게요. 인도는 0이에요. 0. 저 의미는 로봇으로 바꿔도 인건비가 절감이 안 된다. 그 말은 인건비가 너무 싸다. 굳이 로봇을 쓸 필요 없다라는 말인 거고요. 이쪽으로 오면 33%라는 건 로봇으로 한국의 노동자를 바꾸면 이만큼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라는 거죠. 한국이 독보적으로 높다는 의미는 현재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은 굉장히 많은 실제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노동력 과잉 시대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냐? 딱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저임금으로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숙련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그러면 누구나 후자를 하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가능할 거냐를 좀 보면 첫 번째는 고숙련 업무라는 거는 교육을 안 된다는 게 이제 거의 대학 현재 생각하시는 교육 대학 교육이죠. 대학 교육까지 받아가지고 구글에서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업무는 단순 업무 정도까지 현재 대학이 커버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핵심 역량, 뭔가를 설계하고 창조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공부해서 그런 역량을 가질래라고 하는 분들은 쉽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합의가 어렵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우리 이 정도의 합의하자라고 하는 것을 인류는 산업혁명 때 경험을 보면 100년 이상 싸우면서 해낸 일인 거라는 거죠. 그걸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얼마 만에 해낼 수 있을 것이냐.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노동력 과잉은 놀고 먹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최저임금만 줘야 되느냐,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줘야 되느냐. 그와 같은 것에는 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태어난 빌 게이츠보다 한국에 태어난 김정현이 더 뛰어난 생산성을 낼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와 같은 사회적 자본, 결국엔 기업으로 치면 일하는 문화, 조직 문화라는 것이 개인이 아무리 역량을 많이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 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느냐, 충분한 사회적 자본을 갖추고 있느냐 봤을 때 글로벌 50위 안에 드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비물질화 시대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워크맨 세대 계신가요? 워크맨 같은 걸 만들거나 DVD 플레이어를 만들거나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제품을 만드는 게. 지금은 그건 전혀 부가가치가 없고 방탄소년단 같이 아티스트가 가치를 갖는 세대가 왔다는 거죠. 같은 컨텐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가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애플도 그렇죠. 애플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지 않잖아요. 만드는 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다만 그걸 설계하는 핵심 역량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이제 아메이가 이게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산업혁명에 우린 왜 과연 지금 마침 말씀드린 내용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리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고, 그럼 이 내용을 우리는 왜 준비하지 않고 있는가 거죠. 왜 그럴까 하면 이유는 옆 사람이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옆 사람이 준비하고 있으면 나도 할 텐데. 그리고 이 시기가 닥치면, 그때가 오면 누군가가 해줄 것이고, 그때가 오면 나는 적응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과연 산업혁명의 경험을 보면 100년 동안에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것을 우리는 10년 만에 해낼 수 있을까요? 20년 만에 해낼 수 있을까요? 최소한 10년이라고 쳐도 10년 동안은 우리들은 고통받아야 하고, 제가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은 또 10년간 고통받아야 하는 이 상황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와 같은 내용 생각해서 이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말씀드린 거고, 이제 본론인 아메이 이야기로 들어오면, 이와 같은 핵심 역량이 중요한 비물질화 이런 시대에 세제 팔고 치약 팔고 하는 이런 물건 파는 아메이가 뭐냐, 왜 그걸 하자고 하냐에 대해 억지로 생각하는 말씀드리고요. 아메이는 제품 파는 게 아니라는 얘기 계속 들으셨죠. 아메이는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 말씀을 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제품으로 이스프린이라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이 정수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면 아메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선 보시면 1980년대까지는 비누나 세제나 비용이나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수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럼 이제 식수 정화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해요. 최상의 홈테크 프로덕트 R&D 팀을 만들자. 여기에는 화학자, 전기공학자, 전자공학자, 기계공학, 포장공학자 등을 다 모아서 하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핵심 설계 역량을 갖추자라는 거죠. 그냥 정수기라는 걸 뭔가를 만들자가 아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아메이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고요. 현재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39개 영역에서 연구 중이다라는, 좀 더 이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한 지식 집약형 상품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수기예요. 이스프린이라고 하는 저게 필터고요. 왼쪽 편이 있는 게 1년 쓴 거, 오른쪽에 하얗게 있는 게 새 거. 안 쓰면 저와 같은 동물을 먹게 되죠. 테크놀로지가 뭐가 들어있냐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테크놀로지가 콤보로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탄소 압축 기술이 있고, 자연 탈수 기술이 있고, 무선 충전 기술이 있고, 스마트 칩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분해를 하면 7개 파트밖에 안 돼요.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크기는 33cm, 굉장히 작게. 이것들을 전 세계 44개 국가에서 모든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각각의 기술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필터. 보시면 저기 검정색 이제 탄소, 코코넛 야자 열매를 태워서 압축해서 만든 탄소인데요. 저 표면적이 잠실 야구장의 16배 면적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그거를 저만한 크기, 33cm 크기로 압축을 하면 굉장히 촘촘하겠죠. 그러니까 걸르면 0.2 마이크로, 머리카락을 300분의 1까지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탄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도 다 같이 걸러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메이 본사이 미국에서 만드시면 안 되냐? 아니요, 만드는 건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런 기술, 이런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메이가 다른 정수기와 차이가 뭐냐? 다른 정수기는 어떤 설계 역량으로 만들었느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메이는 이와 같은 탄소를 압축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자외선 살균이라고 하면, 그래, 물에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살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라는 게 관건이고, 끓일 수는 없잖아요. 정수기를 끓일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햇빛처럼 자외선을 쓰자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생각을 구현하는 게 핵심이고, 다른 회사들은 할 수 있느냐?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도 관련이 있는데요. 결국에 물을 살균하려면 전기가 통해야 되면 무전이 있고 그럼 불나잖아요. 못하는 일이에요.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전기장,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선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무전 없이 정수기에서 살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사용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저렇게 필터를 갈아야 될 때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고장나면 전압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냥 사용자 편의성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핵심 기술들을 하나의 제품에 녹여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녹여내면 뭐 하냐라는 건데, 녹여낸 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NSF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스탠다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건, 글로벌 스탠다드는 낮을까요? 중간일까요? 높을까요? 그렇죠. 높이 갈 수밖에 없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기준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을 기준을 NSF가 정하는데, NSF가 정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마지막 정수평가라는 게 있어요. 정수평가는 실제 정수기 성능이 제조업체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한다. 진짜인지 따져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글로벌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 NSF가 이스프링 정수기를 검사해본 결과 NSF 53, 유기화합물, 독소, 마이크로시스틴, 과부라화합물 등을 다 제거하고, 박테리아도 다 제거하고, 의약품 등 신종오염물질도 다 제거한다. 140가지 이상 유해물질, 현재 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을 다 제거한다라는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가 인정하는, 그와 같은 설계를 해서 이와 같은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건 NSF 증빙 자료고요. 그래, 그럼 뭐가 차이냐라고 보시면, 이제 수돗물과 생수와 국내 정수기와 NSF 기준을 보시면, 저 숫자 자체에서도 국내 정수기는 예를 들어 납은 0.05mg은 괜찮아.지만 NSF는 0.001까지 걸러내야 돼. 굉장히 적게 걸러내야 된다는 숫자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걸르는 항목 자체도 이부프로펜, 소염 진통제 이런 게 물이 있으니까 지금 검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스페놀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것들까지도 NSF는 검사를 하지만,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저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높은 기준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 더 있었네요. 그래서 2008년부터 이스프링은 전 세계 넘버원이다. 결과값이고, 이 결과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블루 컬러가, 화이트 컬러가 단순 업무를 계속 하실 것이냐, 아니면 아메이 제품이 그냥 외형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핵심 역량을 소개하는 일이고, 핵심 역량을 마케팅하는 일인 거고, 이 덕분에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로 부가 생성이 되면 우리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좁은 한국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만 휘둘릴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높은 기준을 가진 제품을 남들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